이번 책은 양자호의 인생과의 대결 해밍웨이 읽는 법입니다. 양자호는 중화권의 대표적인 인문학자이고요. 타임이 선정한 아시아 최고의 서점 청핀에서 10년 넘게 교양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밍웨이가 평생 가장 좋아했던 것은요. 그 사냥을 포함한 사격, 야구, 권투, 투, 그리고 낚시였는데요. 그 낚시도 민물가에서 조용히 평화롭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나가 큰 고기를 낚는 것, 그 영어로 말하면 게임 피싱이라고 하는데요. 그 바다에서 1000파운드에 달하는 거대한 물고기를 찾아 낚곤 하는 건데요. 해밍웨이가 잡아본 그 청새치 중 가장 큰 것은 무게가 한 470kg. 그리고요, 그는 이런 낚시나 어떤 사냥 같은 것을 오락이 아니라 게임이었고 그 승패가 있는 공정한 대결. 그래서 그가 하는 그 사냥도 그 현대 미국인의 사냥과는 달리 사냥감의 홈그라운드로 들어가 그 인디언의 사냥처럼요. 그 혼자 숲속에 갖가지 불리한 조건을 견디며 공정하게 동물과 대결을 벌이는 거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요. 사납고 그 만만치 않은 적과 맞서야 하는 일이라는 것, 그 모두 도전과 마주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해밍웨이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밍웨이는 뉴욕을 혐오했으며 뉴욕에 대해 이런 유명한 코멘트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 도시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이 도시에서는 비둘기조차 열심히 날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전도 위험도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했다는 겁니다. 그 해밍웨이가 그 개인적인 작가 순위를 얘기했는데요. 거기에는 우선 모파상이 있고요. 모파상의 단편 소설, 그 다음이 그 스탕달의 적과 흙, 그리고 이어서 플로베리의 보바리 부인,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토마스 만의 마이산, 그리고 이어서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그리고 안나 카레니나. 미국 작가로는요. 호손 멜빌, 마크 트웨인, 헨리 제임스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가 50세 때 또 다른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마음속의 소설과 순위를 그때 명확하게 밝혔는데요. 아주 젊은 시절부터 소설을 썼으며 열심히 노력해서 마침내 트루게네프를 넘어섰고요. 그러니까 트루게네프가 첫 번째 계단이었던 셈이고, 그 다음에 그 모파상을 넘어섰고, 그 다음 세 번째 계단으로 그 스탕달, 그러니까 스탕달보다 나은 글을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는데, 아직도 눈앞에 있는 저 망할 놈의 저 망할 톨스토이는 넘어설 수 없군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그가 한 말을 보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노력하면 아마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정말로 톨스토이를 넘어설 겁니다. 뒤에 또 셰익스피어가 있긴 하지만요. 이 해밍웨이는요. 이 자신의 글쓰기를 그 권투에서의 연이은 타이틀 방어전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해밍웨이가 그 19세 때 그가 그 대학은 가지 않았고요. 그 1차 세계대전에 자진해서 참전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회고하길요. 그때 전장에는 어디에나 죽음이 널려 있었는데도 사람들은 이상한 환상을, 즉 남은 다 죽어도 자기는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해밍웨이도 그 운전병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 시력 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때 그 박격포 포탄 파편에 맞던 그 순간의 강렬한 느낌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아픈 게 아니라 그 환상이 사라지면서 아,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정말로 죽고 곧 죽을지도 몰라. 이러한 것들은 그 전장에서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전쟁을 겪으면 특히 그렇게 부조리한 전쟁과 그것이 가져온 그 무의미한 죽음의 위협을 겪고 나면 많은 일에 대해 생각과 관점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후에 해밍웨이가 이 전쟁에서 그 경험을 소설로 쓴 것이 그 무기여 자리거라였는데, 그 사실 전쟁의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 하나의 부조리한 변명을 찾으려 한 시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그 해밍웨이를 이해하려면 그 빙산 이론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빙산 이론은 보통 그 우리가 빙산이 그 얼음은 그 밀도가 물보다 낮아서 물 위에 대략 뜨게 되는데 한 10분의 1 정도 부피만 그 수면 위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 진정한 나머지 10분의 9가 그 해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잖아요. 근데 해밍웨이의 소설은 언제나 이 빙산과도 같이요. 그 떠올라 있는 암시만 적어서 독자 스스로 설명을 찾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독자 스스로 찾게 했다는 거죠. 그러한 것이요. 마치 그 마티스를 이해하고 또 해밍웨이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 어떤 유형의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성장 경험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폭력이나 불확실한 요소가 가득한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는 어른이 된 후 항상 일반인과는 다른 심리를 보인다는 거죠. 그럼 가장 불안할 때는 그러면은 일반인과는 달리 뜻밖에도 그 모든 것이 정상적이고 완벽하며 나아가 행복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때 가장 불안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면서 그리고 틀림없이 어떤 신비한 힘이 곧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을 앗아가고 없애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수한 이 심리 상태가 해밍웨이의 그 빙산 이론을 낳았고 그 다음에 그가 이 평온해 보이는 글을 쓰는 그 목적은 암시를 위해서고 그 밑에 깔린 부분은 불안을 꿰어내기 위해서 그 심층적이고 비이성적인 불안은 직접적인 서사로는 건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시 기법으로 독자 스스로 찾아내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 10분의 9를 찾아내게 그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층적이고 비이성적인 불안은 직접적으로 쓸 경우에는 이성에 의해 정리되어 더는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해밍웨이든 그 마티스든 모두 이런 모더니즘의 근원을 갖고 있고요. 그 배경을 소홀히 하면 우리는 그들을 너무 단순하고 그리고 유쾌하게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그 10분의 1만 던져줬기 때문에 나머지 10분의 9는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해밍웨이는요, 그 공식적인 결혼을 4번을 하거든요. 근데 그가 그 4번의 공식적인 그 결혼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 작품이 하나씩 탄생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1차 세계 대전에서 그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보급품을 운송하다가 부상을 입었고 그 입원 기간에 간호사와 사랑에 빠진 그 경험을 녹여낸 작품이 무기여 자리거라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결혼을 하고 그 출간한 작품이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자 폴린 파이퍼와 결혼해서 킬리만자로의 눈이 탄생했고요. 그 다음에 그 여성 작가 마사와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가 출간되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내 메리와 결혼해서 그 노인과 바다가 출간되고 53년 퓰리처상을 받았고요. 노인과 바다는 195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노인과 바다에서 그 노인은요, 다른 방식으로 보면요, 그 미국 사회에서 애매모호함과 깊이로 정의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배경으로 삼아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하거든요. 그 원 제목이 The Old Man and the Sea.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 그 소년이 몇 번 노인을 산티아고라고 부른 것을 제외하고는 그냥 그를 The Old Man, 즉 노인, 그냥 늙은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것은 그 해밍웨이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도전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그 미국 사회가 직시하려 하지 않고 나아가 정의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 노인에 대해 글을 쓰려 했기 때문이며, 그는 그 노인에 대한 소설을 쓰면서 사회 속에서 거의 절대적으로 고독한 노인이라는 존재를 처음부터 명확히 인식하고, 그리고 그가 가장 고독한 소설을 썼다는 거죠. 이 노인과 바다는 그 베스트셀러 역사상 여주인공이 안 나오는 소설이고요. 그리고 이 여자가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 자체가 매우 적고,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의 지하 생활자의 수기와 같은 그런 미친 듯한 독백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그 서양 고전 중에서 노인과 바다보다 그 등장하는 캐릭터가 더 간소한 작품을 찾을 수 없을 정도. 그리고 그 4만자쯤 되는 소설에는 기본적으로 노인만 등장하고요. 처음에 소년이 나오지만요. 그리고 이 노인이 그것도 혼자 그 독백으로 대부분 그 차지하는 내용이 그 노인의 마음속 그 독백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할 상대가 없어서 자기 자신에게 계속 말을 하는 거. 그래서 해밍웨이가 이 고독한 소설을 썼지만 이 소설은 그런데 이 아주 고독한 소설을 썼는데 어쨌거나 이 소설은 왜 몸이 건조하지 않느냐 하면은 이게 해밍웨이의 전략이었는데요. 바로 대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티아고가 혼자 배에 있기는 해도 수시로 대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낚싯바늘에 걸리고도 이 바다에서 계속 끌고만 다니는 이 청새치, 그가 주된 적수였고, 그 다음에 때로 그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이 자신과 이 늙어버린 몸, 어쩔 때는 그 피투성이가 된 그의 두 손, 이러한 것들이 각각 그가 극복해야 하는 그러한 어떤 대결 상황에 놓고 글을 썼기 때문에 조금도 몸이 건조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이 혼자서 2.5m밖에 안 되는 이 조각배를 타고 있었지만 그의 낚싯줄에 이 매달린 것은 그의 배의 길이보다 2배 이상 큰 5.5m의 그 청새치였죠. 이렇게요. 그 무기여 자리거라에서도 그 똑같은 남녀의 사랑이긴 했지만 죽음과 전쟁의 위협에서 수시로 아드레날린의 분비량을 높게 유지해야 했기에 또 두려움과 그 다음에 그 두려움에 대한 억제 속에 살아야 했기에 전혀 다른 의의를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과 바다 역시 그 논리에 따라 긴장된 감정을 그려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티아고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을 떠올리지 않았고 죽음이 그에게 중요하지도 않았고 단지 그 존경스러울 정도로 무시무시한 적수에게 절대 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새치와 이 청새치가 상징하는 이 시간의 침식에서 질 수 없는 것, 이틀 밤낮을 산티아고는 단순히 이 일과 생각만으로 버텨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5m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배에서 일상을 초월하고 그 84일간 고기를 못 잡은 현실을 초월해 훨씬 더 중요한 삶, 즉 그 또 다른 그 삶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스스로 그 잔혹하지만 몽환적인 영역을 절대 떠나려 하지 않았을 만큼, 그래서 그가 자기 생명은 포기할 수 있어도 그 대결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그 잠까지 부족한 상태에서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아무래도 좋아 이렇게 잠꼬대를 하잖아요. 그렇게 잠재의식의 밑바닥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포기하고 물러나는 것, 자신의 목숨을 건지려고 그 대결에서 물러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산티아고 혹은 해밍웨이가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패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청새치와 30여 시간이나 사투를 벌였고, 그리고 마침내 배 주위에 그 적수가 빙빙 돌면서 떠오르고, 그리고 또 이 누군가 이 자기 삶의 이 청새치를 만나 차라리 그 청새치에게 파멸되고 싶어 해도 마지막에 그의 곁으로 다가와 그를 패배시키는 것은 거의 숙명적으로 상어라고 하는데요. 그 누구든 각자 삶의 상어를 갖고 있는데요. 가장 비참한 것은 가까스로 일생일대의 대결 끝에 간신히 그 청새치와 승리를 얻었는데 미처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새도 없이 상어가 나타나는 것. 그럴 때면 차라리 청새치 그 적수에게 맞아 못 일어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랬으면 상어들을 마주할 일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그런데 인간은 이런 고통스러운 이 숙명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자기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끝끝내 굴복하지 말아야 할까? 이 소설 속에서 해밍웨이는 자신도 아주 확신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 세상에 허구와 소설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알려주는데요. 인생은 굴복하지 않아도 지게 마련이므로 우리에게는 때로 허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구로 스스로를 달래고 스스로에게 편안함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 소설을 읽은 그 사람은 실제로 그 여러 우여곡절을 만났을 때 상대적으로요. 덜 놀라고 대체 그게 무슨 일인지 막막해하는 일도 없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여기서처럼 그 해밍웨이처럼 유머 감각도 발휘하고요. 그래서 훨씬 더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허구의 잔꾀를 이용해 이렇게 어떻게든 스스로 좀 더 편안함을 찾는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밍웨이의 삶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따라서 이 소설의 핵심적인 부분에는 필연적으로 작가 자신의 삶에 관한 깨달음과 이를 통한 자기 위로와 자기 변명이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해밍웨이가 지금 그 상어와의 패배가 그리고 그 청새치와의 그 성공, 그러면 이러한 그 대결 상황에서요. 1%가 고귀하고 빛나는 그 시간이었다면 그 99%를 그 1%와 비교해 너무나 희미하고 보잘것없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과 바다가 이 우리한테 주는 이 계속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배회하게 만드는, 그럼 이 99%와 1% 사이를 그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 84일 동안 물고기를 못 잡고 그건 절망. 그 다음에 바다에 나가 청새치를 낚은 건 그건 희망. 그 다음에 청새치와 이틀 밤낮을 대치하면서 이길 가망이 없어 보이는 쪽으로 또 다시 절망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청새치가 또 떠오르고 이렇게요. 그 늙은 어부는 마음도 못 놓고 쉬지도 못한 채 계속 상어와 이기지도 못할 그 싸움을 하잖아요. 그리고 상어가 나타나서 작살도 잃어버리고 단검도 뺏기고 그 상어를 막을 도구가 없어진 이 철저한 절망.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위대한 이 대결에서 또 승리. 그리고 그렇지만 또다시 노인은 한 푼도 못 벌고 청새치의 뼈도 이제 금세 파도에 휩쓸려 아무 흔적도 없이 또 바다로 돌아갈 것이지만 어쨌든 이 노인이 잠들어 있을 때 누군가 그 물고기의 뼈를 재서 5.5m라고 또 말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역시 또 철저한 절망 속에서 또 자그마한 위안. 이렇게요. 해밍웨이는 평생 적지 않는 대결에서 그 승리했지만 그 대결 역시 그 대결 속에서만 또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삶의 많은 시간을 상어들의 포위된 채 보내야 했지만 마지막에 그는 스스로 총으로 자살을 하거든요. 그때 메리가 그가 그 총을 닦다 생긴 오발 사고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해밍웨이의 그 집안 내력이요. 아버지도 자살했고 그 딸들도 그런 그 내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밍웨이가 그 조현병 그 진단을 받거든요. 그래서 전기 그 충격 그런 치료까지 받고 돌아와서 이렇게 자살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마지막 그 작가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특히 그 노인과 바다를 읽으면 틀림없이 잠시라도 그 메어리의 편에 서서 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만 어쨌거나 여기서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해밍웨이의 죽음은 한 사람이 아무리 열정적이고 용감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그 내면에는 겁 많고 나약한 구석이 있음을 상징하고 이것은 궁극적이고 절대적이며 인간 존재의 본원과 맞닿아 있는 두려움과 나약함이고 그래서 해밍웨이의 문학조차 그 나약함을 극복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 작가가 이 저자가 얘기하는 그 부분을 한번 읽으면서 책의 리뷰를 끝마치려고 합니다. 노인과 바다에는 노인이 초인적인 의지로 청새치와 싸워 이기는 부분도 있고 아무 소득 없이 항구로 돌아간 그의 비애와 실패도 있다. 한편으로 우리는 해밍웨이를 용사로 볼 수 있다. 후회 없이 자신의 개성으로 사회와 맞서고 충돌해 그 대가를 치른 사람이 해밍웨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해밍웨이를 괜히 강하고 용감한 척하다가 결국 허둥지둥 도피해 죽어버린 사기꾼으로 볼 수도 있다. 그 사람도 역시 해밍웨이다. 신기한 사실은 해밍웨이를 어느 쪽으로 보든 그 소설을 멀리하고 읽지 않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가 용사이든 사기꾼이든 우리는 그의 소설에서 우리 자신의 삶과 관련된 강력한 메시지를 읽어내며 계속 신선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